리스폰스 들어가 봅시다. 네, 오늘 강의는 그 비에레 선생님 책의 챕터 8에 해당하는 얘기고, 앞선 챕터 5부터 6, 7, 8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챕터 5는 평형 상태에서 어떻게 PN 다이오드가 환경적으로 노출되어 이제 일렉트로스태틱스를 공부했죠. 어, 전압 밀도, 전기장, 전압, 에너지 뭐 이런 관계식들을 쭉 풀었었고요. 챕터 6은 DC 특성을 봤습니다. 그 결과물은 다이오드 이퀘이션이었습니다. 챕터 7은 아주 작은 진폭을 가지지만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AC 신호를 PN 다이오드에 인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세히 살폈습니다. 한 가지 꼭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건 AC 신호만 인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DC를 얹혀서 보내야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루고 싶은 거는 챕터 8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바꾸면 과도 응답 특성이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온에서 오프가 될 때 또는 그 반대가 될 때 다이오드는 어떻게 전류를 또 흘릴 것인지 아니 뭐 다 공부한 거 아니에요? 온이면 DC 특성할 때 뭐 0.5V PN 다이오드에 인가한 거 오프는 챕터 5에서 배운 양단의 전압값이 0V일 때 다 배운 겁니다. 근데 여기 챕터 8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온과 오프 사이에 정말로 이런 거죠. PN 다이오드에 내가 여기 전압을 0.5V를 인가할 건데 이런 거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0.5V인데 여기 스위치를 달아서요. 스위치를 이렇게 딱 손으로 눌러서 닫는 그 순간에 오프에서 온으로 가겠죠. 그러면 0.5V에 대한 다이오드 이퀘이션 I는 I not exponential VA 나누기 KT over Q 빼기 1에 대입을 해서 그죠? 0.5V를 전류값이 예를 들어 뭐 1 마이크로 암페어가 나온다라고 하면 1 마이크로 암페어가 바로 찍혀서 측정될 거냐? 결국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타임 t 이꼴 0일 때 온에서 아니 오프에서 온으로 갈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전류값이 커런트 값이 안 흐르다가 갑자기 1 마이크로 암페어로 이렇게 수직 상승할 수 있느냐? 왠지 느낌이 그럴 것 같지 않죠.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지 않으면 어떨 것 같은데요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 보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0.5V 주다가 다시 끌 때도 있겠죠. 그러면 전류가 갑자기 이렇게 0A로 바뀔까? 내가 스위치를 닫았다가 딱 떼는 그 순간에 정말로 전류가 0A로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뭔가가 또 잔여 전류들이 남아서 흐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직관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텐데 실제로 잔여 전류가 흐릅니다. 그 흐르는 거에 대해서 정량화해서 수학적인 식으로 이만큼 지나야 몇 초가 지나야 얘가 오프입니다. 얘가 온이 됐습니다. 라고 클레임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 어디 갔습니까? PN 다이오드의 트랜지트 리스판스에서 여기 책에서는 그 온 상태에서 오프로 가는 걸 먼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켜져 있다가 이제 끄고 싶은데 어떻게 꺼지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보여줄 건데요. PN 다이오드가 먼저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 있다라고 서포즈라고 해봅시다. 그온 상태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에 충분히 도달해서 0.5V의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하면 1 마이크로 암페어라는 뭐 DC 전류가 흐르는 안정된 상태에 들어왔습니다. 즉 시간에 따라 전류값이 변하지 않고 또 시간에 따라 전압값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순간, 그 순간을 뭐 타임 t 이꼴 0이라고 합시다. sudden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갑자기입니다. 별 한간 갑자기 끌 겁니다. 바이어스를 0.5V에서 0V로 낮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흐를 것인가? 근데 그 답이 뒤에 여기 이제 쭉 서술이 되는데요. 일단은 전압 값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가 갑자기 꺼지면 그 PN 다이오드 내부에 홀과 전자가 어떻게 축적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그림이 여기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보는 대로 포워드 바이어스 걸렸을 때 여기 뭐 N 또는 P라고 돼 있는데 리니어 스케일로 그린 건데 요 커브가 이제 PN X에 대한 그림이겠죠. 그럼 뭐요
어딘가 요렇게 돼 있는 요 포인트가 Pn not 평형 상태일 때 값일 겁니다. 그래서 뭐 x 이퀄 xn인 공핍층 H 지점에서는 요 지점과 요 평형 상태의 지점 요 차이 값이 델타 Pn x가 xn인 지점일 겁니다. 그걸 우리는 델타 Pn not 뭐 이렇게 해서 상수 처리해서 값도 계산했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로레벨 인젝션이니까 홀이 들어와서요. 이제 이렇게 디퓨전 되어서 가겠죠. 그 과정에서 홀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를 이렇게 컵으로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녀석들, 이 B급친, 이 P 서브 N이 N형 반도체 안에 있는 소수 캐리어인 홀인데 그 소수 캐리어는 P 타입에서 N 타입으로 주입이 된 녀석이겠죠. 종래에 존재하는 거는 N형 반도체에 원래 있던 소수 캐리어는 PN 낫, 즉 도너를 넣어서 NN은 NN 낫이 되겠죠. 근데 PN 낫은 매스 섹션 롤을 써서 ND분의 NI 스퀘어 그 값일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 forward라는 글자 옆에 붙어 있는 이런 지수 함수가 감소하는 듯한 요 프로파일은 P sub n of x이고 얘는 로레벨 인젝션 되어서 주입된 P에서 N으로 넘어온 홀일 겁니다. D3를 걸어줬으니까요. 이게 온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별안간 갑자기 오프로 가게 되면 요 PN이라고 하는 이놈들이 갑자기 다 순간적으로 0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확산되는 게 갑자기 온에서 오프될 때 확산되던 홀, 쌓여있던 저 PN 값이 갑자기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빠져나가는데 분명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시간을 설명하는 정량적인 지표가 뭘까? 결국은 디퓨전 캡이라고 불렸던 거죠. 여기 얘는 플러스 차지를 띤 녀석이잖아요. 홀이니까. 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들이 쑥 빠져나가야 되고 걔네가 전압이 이게 바뀌는 거죠. 전압이 갑자기 바뀌죠. 0.5V에서 0V로. 전압이 바뀌면 전하량이 바뀌고 그 지표 델타 Q와 델타 V의 이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게 캐파시턴스라고 지난 시간에 강조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기 PN이라고 하는 여기 QNR 영역 안에 쌓여 있는 홀들이 빠져나가는데 내가 전압의 변화를 줘서 전하량의 변화를 유도해야 되니 무엇을 살펴야 되냐? 디퓨전 캡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이 나옵니다. 디퓨전 캡 때문에 걔 때문에 PN 접합 양단에 인가된 전압, 특히 이제 공핍층 영역 포함해서 그러니까 P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얘는 이 캐패시턴스가 존재하는 한은 절대로 순간적으로 instantaneously 즉시 순간적으로 바로 그때 언제요? 오프될 때요. 타임 t 이퀄 0일 때 그 순간에 즉시 전압값이 즉 P와 N 사이에 인가되어 있는 전압값이 0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하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압을 꺼도요. 전압이 남아있는 건 그 안에 전하를 띈 놈이 있다는 겁니다. 전압의 기본 개념은 정기적인 압력 차이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띈 놈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띈 놈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그 내부에 자발적인 전압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기 PN이 있고 N형 P타입에도 N에서 넘어온 전자 NP가 있잖아요. 이 둘, 얘는 마이너스 전하잖아요. 이 내부적으로 전압차가 형성이 돼 있고 걔는 내가 온에서 오프를 설령 강제적으로 종료시키더라도 내부에 잔여 전하량들이 있고 걔는 이 디퓨전 캡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온과 오프 사이를 스위칭할 때 딜레이는 그죠? 뭐뭐 때문이냐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뭐냐면 액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죠. 그게 여기서 설명한 제가 아까 말한 델타 PN 요겁니다. N형 반도체 쪽에서. P형 반도체 쪽이면 여기가 이제 NP 나시겠죠? 그리고 이쪽을 요 커브를 아니, NP, NPX라고 하면 요 NP하고 NP나 사이에 차이가 델타 NP일 거고 요게 액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겠죠. P형 쪽에서. 그래서 델타 MP도 있고 N형 쪽에서는 델타 PN도 있으니 이들이 사라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타임이 필요합니다. 바꾸는데 과잉 소수 캐리어 양을 바꾸는데요. 그게 어디 과잉 소수 캐리어 어디 저장돼 있어요? QNR 영역에 저장된 거. 그래서 델타 MP, 델타 PN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녀석들이 다 빠져나가는 데까지 좀 기다리자.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안 꺼지는구나. PN 다이오드는 갑자기 끄면 안 꺼져요. 근데 갑자기 끌 일이 있나요? 디지털 컴퓨터에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 CPU에서 쏘아주는
컴퓨팅 시스템 전체에 뿌리는 시그널을 클락 시그널이라고 하잖아요. 이 클락 시그널을 만드는 회로들도 존재하지만 그 회로가 클락 제너레이터죠. 그 클락 제너레이터가 뭐 요즘 한 3.5GHz에서 막 동작하게 만들죠. 그럼 그놈들이 신호를 막 쏘아주고 여기에 이제 뭐 입력 단자 A, B가 있는데 얘는 뭐 이렇게 업하게 하고 B는 뭐 이렇게 하면 A와 B를 같은 뭐 트랜지스터 두 개 연결해서 직연하면 이게 낸드 연산, 노어 연산 이런 로직 게이트로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그 과정에서 다이오드도 이런 어 사각파라고 하죠. 스퀘어파를 맞닥뜨리게 될 거고 이때 이게 대표적인 온에서 오프로 가는 신호가 p 다이오드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입력은 뭐 외부에서 인가된 전압, p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은 어브럽트하게 극단적으로 탁 떨어질 수는 있지만 흐르는 전류값은 극단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0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이렇게 가더라도 전류는 전류는 같이 흐르다가 천천히 빠져서 이렇게 가게 되고 요럴 때가 항상 문제인 거죠. 전류가 0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좀 시스템이 딜레이 타임이 생기고 클락 신호를 뭐 이렇게 하면 한 주기를 계산해 주기를 뒤집으면 주파수가 나올 텐데 그게 3.5GHz인데 이걸 4GHz, 10GHz로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짧게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PN 다이오드는 야, 저렇게 빨리 동작하면 나도 전류 빨리 뺏게 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이 주기를 자꾸 좁게 해서 동작 속도를 칩의 속도를 막 올리면 나중에 야나 전화 좀 빼야 돼. 기다려. 했는데 오프됐다. 다시 온대요. 그러면 빼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스테이 해버리고 요렇게 내려가는 요런 형태가 되고 전류가 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프가 안 돼요. 그래서 속도로 막 가속해가지고 오버클락킹 시켜서 칩을 동작시키면 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연산에 오류들이 생기고 회로 불락의 오동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신호를 올리는 게 왜 동작이 칩이 잘 안 될까? 이런 거, 이런 캡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칭해서 표현하는 게 칩은 결국 반도체 덩어리고 반도체 자체가 가지는 저항도 있고 반도체 내부에 전하가 쌓이고 빠지고 하는 게 온, 오프 과정인데 그 과정에 딜레이 타임이 존재하고 딜레이가 왜 생기냐고 하면 반도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캐파시턴스 성분입니다. 그래서 R과 C 때문에 항상 전자소자로 구성된 컴퓨팅 시스템은 딜레이 타임이라는 게 존재하고 어브럽트하게 껐다 켰다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기회로 시간에 RC 딜레이 타임을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되고, 그다음에 3학년 때 배우는 시노미 시스템 과목에서 이런 클락 시그널은 사인 정연파의 무한급수의 합이다라고도 배울 겁니다. 푸리에 급수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디지털 컴퓨터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지 보일 겁니다. 일단 요 정도 하고 요즘에 나오는 연구는 그래서 이렇게 이 클락 신호 안 쓰고요. 이렇게 스파이킹 파를 뭐 사실상 이게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있으면 파 형태로 이렇게 주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형태로 해서 SNN 구조로 해서 컴퓨팅 연산 패러다임 바꾸는 연구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뭐 그건 아주 미래의 기술이 되긴 하겠지만 또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논문들도 보입니다. 자, 일단 요 정도 설명하고 다음으로 갑시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턴 오프니까요. 턴 오프 된다는 뜻은 원래 온이었겠죠. 그러니까 오프로 변하는 거죠. 어떻게, 왜 이래? 네. 어떻게 오프가 진행되는지 상세히 봅시다. 이전까지 배웠었을 때는 여기 다이오드 보이죠? 다이오드가 있으면 양단에 뭐 DC 전압 가하고 뭐 AC 전압은 DC에 실어서 보내고 이해가 되는데 뭐 온에서 오프 될 때는 그러면 DC 전류원을 끄면 되겠네요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PN 다이오드가 있으니 이쪽에 스위치를 하나 달고 여기에 DC 전압이 VDC가 있으면 얘를 T 꼴 0일 때 위로 올려야 되겠네. 꺼야 되니까. 평소에 붙어 있다가 이 스위치를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이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실험 설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껐다 켰다 하는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턴 오프 되는 특성을 잘 평가할 수 있을까? 그 평가할 수 있는 회로, 그걸 이제 스위칭을 봐야 되니까 스위칭 회로라고 합니다. 스위칭 회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걸 나중에 다 설명을 듣고 나면 아, 저 회로를 써야 제대로 된 턴오프, 턴온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고 머리에 들어올 테니 일단은 받아들이고 가봅시다. 중간중간 그 부분도 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t 이퀄 0일 때 스위치가 요렇게 헷가닥 넘어온다는 건 t가 0보다 작을 때는 그 이벤트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뭐 이미 여기 F가 포워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압도 여기에 다이오드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P에서 N 방향으로 포워드 바이어스가 잘 인가돼 있고 또 여기 이제 여기 하나 보이죠? 포워드 방향에 저항값 하나를 달았습니다. 저걸 왜 달았을까? 이 RF가 없었다면 내가 인가한 전압 0.5V가 있으면 뭐 이 금속 도선에는 전압 강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쭉 해보면 그냥 그대로 0.5V가 들어올 겁니다. 그럼 0.5에 해당하는 다이오드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근데 그 전류가 너무 크면 측정하는데 곤란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측정할 수 있는 한계치 안에서 제어 가능한 수준의 전류를 흘리고 싶으니 포워드가 걸리면 어차피 다이오드는 무궁무진하게 전류를 흘릴 준비가 돼 있으니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면 포워드 바이어스 걸린 다이오드는 그냥 전도체입니다. 그냥 금속 와이어예요. 그냥 쭉쭉 잘 흘러요. 한 방향으로 전류 잘 흘리니까. 그러면 그 이 회로 VF가 들어가 있는 요 루프 있죠? 이 클로즈드 룹에서 전류값을 제한할 수 있는 큰 장애물 하나를 설치를 해서 그 장애물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 친 이 회로 안에서 클로즈 룹 안에 총 전류값을 리미트 제한 걸고 싶은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돌고 있는데 거기 방지턱 하나 있으면 자동차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지턱 앞에서 다 멈추죠. 과속 단속 카메라 하나 있으면 그 앞에서 차 전부 다 멈춥니다. 티켓 끊기 싫어서.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항값을 하나 내가 정해서 꼽아 놓으면요. 다이오드 네가 충분히 전류를 흘려서 전류가 막 폭증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전류를 흘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트랜지언트 특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흐르는 전류도 내가 원하는 만큼 세팅하고 껐을 때도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딱 흐르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RF를 잡으면 얘는 전도체로 완전히 턴온 됐다고 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뭐 R 온 상태일 때 저항값이 충분히 RF보다 작게 세팅을 합니다. 달리 얘기해서 RF 값을 굉장히 큰 걸 내가 선택해서 회로에 꼽습니다. 그러면 t가 0보다 작을 때 요렇게 루프를 따라 흐르는 커런트 I를 포워드 때 흐르는 전류라고 하면 얘는 그냥 도체니까 그냥 와이어로 이렇게 그냥 직선 그어버리면 됩니다. 다이어드 없음 이렇게 생각하고 RF하고 VF만 있으니 네, V는 IR 요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IF 값도 보면 RF분의 VF입니다. 엄밀히는 여기에 다이오드의 온 상태일 때 전류를 넣어야 되나 거의 뭐 0에 가까워서 무시할 겁니다. 그 정도 되게 RF를 내가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PN 다이오드에 흐르는 포워드 상태일 때, 즉 온 상태일 때 흐르는 커런트 값은 다이오드 특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RF 값, 내가 설계한 저항 값에 의해 결판납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축에 따라서 0초 이하인 공간의 지점에서 흐르는 전류 값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턴 오프로 가봅시다. 그래서 t 이퀄 0일 때 이 스위치를 이쪽으로 제끼면은 이제 전압이 이렇게 걸리죠. 그러면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갑자기 인가되는 거죠. 갑자기 인가되지만 종래, 즉 t 이퀄 0 마이너스일 때 0초 거의 언저리인데 0이 아닌 거예요. 그 언저리에서는 분명히 얘는 전도체처럼 즉 QNR 영역에 소수 캐리어가 충분히 저장되어서 디퓨전 커런트가 잘 흐르고 있었습니다.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근데 t 이퀄 0인 그 순간에 회로는 요런 루프로 바뀝니다. 그러면 원래 흐르던 포워드 전류는 요 VR, 이 R은 리버스입니다. 리버스 전압을 준 DC 전압 기준으로 볼 때는 음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는 음의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계속 전류를 지금 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압은 리버스가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나는 꺼지기 싫어. 나는 원래 온이었어. 근데 네가 왜 나보고 끄라고 해? 왜 꺼지기 싫어요? 근데 QNR 영역에 저장된 전하가 있잖아. 그거 쳐다봐봐. N형에는 플러스, P형에는 전자. 이렇게 이동하면 P에서 N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근데 갑자기 전압은 P가 플러스가 아니야. P가 N 마이너스고 N이 플러스가 걸리는 상황에 노출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저걸 측정을 해야 트랜지언트, 과도 응답 상태를 내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제어 가능한 수준의 전류를 흘려야 됩니다. 이 말이 실사하는 바가 우리 강의실에 지금 한 30명 앉아 있잖아요. 여기 몇 명이 있는지를 제3의 뭐 연세대 교수님 갑자기 와서 자 여기 몇 명 있어요? 갑자기 물어보면 타임 t 꼴 0일 때 헤아려 보세요. 좀 기다리세요 하잖아. 헤아리게. 근데 기다리세요면 시간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 딜레이 타임이 존재하죠. 이거를 측정의 방식으로 보면 내가 여기 강의실을요. 우리 저기 본관 앞에 잔디밭 앞에서 내가 야외 수업을 하면 여기 갑자기 30명이 자 수업 끝 하면 거의 뭐 사방팔방으로 쫙 흩어지죠. 그럼 내가 수업 잠깐 출석 안 불렀는데 기다려 할 수가 없어. 이미 끝났어요. 몇 명인지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실내 공간에 들어와서 저 문을 문 앞에 제가 서서 자 수업 마칠게요 가세요 하고 문 앞에서 카운터기 들고 나갈 때마다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뭐 롯데월드나 이런 데가 몇 명 들어온지 찍잖아요. 그걸 하면 이 공간 안에 몇 명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주 쉽게 측정하기 위해서 나는 저 강의실의 문이라고 하는 좁은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전자나 홀이라고 하면 그 문을 통해서만 제한을 걸어서 나오게 하죠. 얘네들이 창문 깨고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본관 앞에는 탁 트인 공간이니까 가세요 하면 지멋대로 다 퍼져요. 못 헤아려요. 내가 제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PN 다이오드에 종전에 포워드가 걸려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PN이면 공핍층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Q, 여기에 마이너스 Q 이렇게 대전이 되어 있을 텐데 요놈들이 이제 빠져나갈 때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내가 제한을 걸고 싶어요. 강의실에서 여러분이 함부로 못 나가고 문을 통해서 반드시 나가도록 내가 제한을 걸듯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RR이에요. 그래서 얘는 현재 전도체예요, 전도체. 엄청 전류 자르는 상태예요. 근데 스위치를 딱 제꼈더니 요렇게 전류를 강제로 지금 전압을 줘서 걸어야 되는데 얘는 이쪽으로 흐르고 싶어요. 그러려면 요렇게 흘러 들어가는 값을 요 RR에 의해서 내가 이 IR 값을 제한을 거는 겁니다. 빠지는 속도는 이거 진짜 빨리 빠져요. 생각보다 빠르게 오프 상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측정이 불가해요. 그래서 천천히 빼야 돼요. 마치 본관 앞에서 강의하면 여러분 빠르게 흩어지잖아요. 근데 이 강의실은 한 명씩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예요. 그래서 강의실 문처럼 한 명씩 나가도록 전류값을 이게 지금 그림상에서는 뭐 되게 큰 전류값 같지만 이게 되게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전류를 요 방향으로 미세하게 흘려줍니다. 근데 방향이 아까 IF하고 반대라서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마이너스 IR 방향으로 흐르고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플러스 방향으로 아직 전류를 흘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IR 방향으로 해서 서서히 꺼지게 합니다. 빨리 꺼지게 안 합니다. 천천히 꺼지게 해서 얘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리스판스 하는지 볼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 VR, RR에 의해서만 결정되게 RR 값을 설정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아주 천천히 요만큼 전류가 강제로 흐르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 채워져 있던 전자나 홀들이 서서히 디퓨전돼서 빠져나가는 걸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측정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만큼 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Q&R에 쌓이던 전화 다 빠지겠죠. 언젠가는. 근데 다 빠지면 회로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T가 충분히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전류가 요 루프를 따라 요렇게 흐를까를 상상해 보면 얘는 리버스 바이어스 걸려 있어요. 리버스 바이어스에 이미 우리 학습한 대로 다이오드를 리버스로 걸면 전류 거의 안 흘러요. 그 안 흐르는 값이 마이너스 I 낫, 세츄레이션 커런트였죠. 그 방향은 요 방향일 겁니다. 아니, 요 방향일 겁니다. 그죠? 맞잖아요. N에서 P 방향으로. 리버스 걸면. 근데 그 전류값이 더럽게 작죠.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죠. 그러면 요 외곽의 동그라미 친 요 루프를 따라서 생각해 보면 회로 성분은 RR하고 다이오드 두 개예요. 둘 중에 누가 더 전류를 안 흘리게 하느냐? 혈관으로 따지면 RR은 혈관이 넓은데 요 다이오드는 혈관이 조그매요. 그럼 누가 이 회로 루프 안에 물의 흐름, 피의 흐름을 결정하냐고요? 다이오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한대의 시간이 흐르면 여기 나오는 대로 아주 미세한 전류가 요 클로즈드 룹을 따라 흐를 겁니다. 그 방향은 네, 요렇게 흐르니까 아까 포워드 대비 반대라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I 낫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다라는 것도 알고요. 그다음에 시작은 다이오드는 지금 거의 전도체죠. 시작 그 턴 오프 되는 그 순간 t 이퀄 0인 순간에 또는 0 플러스인 순간에는 지금 다이오드는 거의 금속 도체랑 똑같아요. 직전까지 포워드로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리버스 룹이라고 할까요? 요 방향으로 도는 전류값은 R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내가 제한한 겁니다. 갑자기 아이낫으로 가지 않게 내가 RR이라는 저항을 넣어서 여러분이 강의실에서 갑자기 사방팔방 흩어지지 않게 루프에다가 이 걸림돌 같은 걸 하나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IR, 그죠? 뭐 크기로 따지면 RR분의 VR만큼의 전류만 흐르게 해서 QNR 영역에 축적된 전하가 서서히 빠지게 기다립니다. 쭉 살펴볼 겁니다. 그럼 살펴서 특이한 요렇게 시작하겠죠.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게 내가 제한을 걸었습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해했고 시작이 어떻게 0 플러스라고 하면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해했으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궁금해하는 턴 오프되는 온에서 오프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딱 생깁니다. 그게 여기 TS라고 표현된 요 시간일 때입니다. 내가 제한을 건 전류만큼 잘 흐른다는 뜻은 이 클로즈드 룹을 통해 이 룹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순전히 R에 의해서만 결정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다이오드는 여전히 도체예요. 도체라는 뜻은 여전히 포워드가 걸려 있다. 여전히 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IR만큼 전류가 계속 측정되어 나올 겁니다. 근데 TS라는 요 타이밍, 요 순간에 전류값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감소한다는 뜻은 RR만큼 다이오드도 저항값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즉, ON에서 오프로 넘어가는 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T 이꼴 TS, 이 TS의 의미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요 TS라는 요 시간부터 전류값이 이렇게 서서히 작게 흐르고 결국 싸움의 RR과 리버스 바이어스 걸린 오프된 다이오드 결국 다이오드가 훨씬 전류를 작게 흘리니까 여기 I naught 값의 세츄레이션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측정 데이터를 사람들이 이제 읽어낼 수 있습니다. RR이라고 하는 저항을 쓰지 않았다면 이게 뭐 이렇게 측정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측정될 수도 있고 지멋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RR 값을 잘 설계를 해서 데이터를 측정하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정의를 하겠습니다. 요 TS를 뒤에 있을 거예요. 뒤에. 스토리지 딜레이 타임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다이오드의 턴오프 특성은 스토리지 딜레이 타임 몇 초예요? 뭐 이렇게 해서 평가합니다. 그럼 스토리지 딜레이 타임이 뭐냐? 이제 이해될 겁니다. 아, 다이오드가 진짜 온 상태로 어느 정도 버티는 시간이죠. 이 온이에요.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버티다가 오프로 출발하는 딱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벤트는 0초에서 일어나는데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TS 초만큼 기다렸다가 오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느낌이 오죠. 딜레이 타임이 존재한다. 근데 왜 스토리지라는 단어를 쓰냐? QNR 영역에 저장된 소수 캐리어 때문입니다. 그다음 최종적으로 끝까지 가게 될 때 요 이제 정의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정량하기 위해서 내가 제한을 건 전류값의 10분의 1 될 때까지 그럼 전류가 변화할 때 요 TRR 이걸 정의를 TR이라고 합니다. 요만큼을 리버스 이름 뭐더라? 요즘 술을 많이 먹어서 책에 있습니다. 리버스 RR이 리커버리 타임. 그 RR은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TR은 리커버리 타임. 이렇게 아이낫으로 가는데 그 기준이 내가 제한한 값의 10분의 1 되는 전류값입니다. 이게 측정하는 회사마다 RR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표준화하기 위해서 네가 제한한 IR 값의 10분의 1 되는 지점까지 그 출발, 오프 처음 되는 TS 초에서부터 요 10분의 1 되는 지점까지 그 시간차를 TR, 리커버리 타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TS와 TR을 다 합쳐서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인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실제 대부분 TS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게 온에서 오프로 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딜레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 혹시 놓친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들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만의 문장과 단어로 설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마음속에 머리에 잘 들어와야 됩니다. 다이오드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왜 온에서 오프 갈 때 전자나 홀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얼마나 대기 시간이 걸리는지를 충분히 머리로 상상하고 이해하길 바랍니다. 위에 읽어볼게요. 그래서
다이오드를 온에서 오프로 턴 시키기 위해서, 턴 오프 시키기 위해서 과잉 소수 캐리어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거하는 방식이 뭐 흘러야 되겠죠. 어디 아웃 오브 어디서요? QNR에서 빠져나가야 되겠죠. 근데 빠져나갈 때 디퓨전도 있지만 사실 QNR 안에서 리컨비네이션도 일부 되긴 할 겁니다. 뭐 이런 리컨비네이션을 잘 되도록 즉 QNR 영역의 소수 캐리어의 라이프 타임을 확 낮추면 턴오프 겁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자 설계는 공정의 영역입니다. 일부러 트랩을 QNR 영역에 많이 만들어서 에너지 트랩들을 많이 만들면 그 트랩 어시스티드 리컨비네이션, 트랩 어시스티드 제너레이션 이런 거 그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 반도체 물리 시간에 다루었는데 그런 트랩의 농도를 제어해서 이 턴온, 턴오프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한 얘기로 그러면 아까 온 상태에서 오프로 넘어갈 때 그 딜레이 타임이 존재하는데 그 저장된 전압 때문이라고 했죠. 그게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한번 상세히 살펴보는 장표인데요. 이 피에르 선생님이 설명을 P형 쪽, N형 쪽 각각 두 번 달라니 어려워서 원사이디드 PN 접합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한쪽을 진하게 도핑했기 때문에 포워드를 걸면 이 홀이 N형 쪽으로 와장창 넘어오고 이 홀이 디퓨전 되어 가면서 흐르는 게 결국은 다이오드 전류를 결정할 겁니다. 원사이디드라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N형 반도체 쪽에 저장된 홀, QP죠. 이게 P형 반도체에 저장된 전자의 양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살피면 어떻게 꺼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P 플러스 N만 볼 겁니다. 그럼 이쪽은 N타입 반도체입니다. 여기 X 이퀄 XN이니까 공핍층의 엣지죠. 자, 이럴 때 델타 PN, 엑세스 캐리어 농도를 썼고요. T 이퀄 0이 이제 온 상태에서 오프로 전압은 스위칭을 했지만 전류는 여전히 다이오드는 여전히 전도체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PN 낫은 이제 뭐 평형 상태일 때 챕터 5에서 배운 평형일 때 N형 반도체 쪽의 소수 캐리어의 농도 PN 낫입니다. 뭐 PN 낫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그냥 NN 낫분의 NI 스퀘어고 NN 낫은 ND분의 NI 제곱입니다. 그래서 N형 도핑 농도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값입니다. 자, T 이퀄 0에서 그래서 온에서 오프가 될 때 엑세스 캐리어 농도는 이 점선대로 쫙 충전이 되어 있겠죠. 그런 다음에 끕니다. 아까 말 T 이퀄 0일 때 갑자기 리버스로 팍 돌리면 요 안에 있는 QP 전하량, 이쪽을 면적 에어리어가 QP가 되겠죠. 이게 이제 쭉 감소하겠죠. 면적이 쭉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때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야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줄더라. 이렇게 T가 증가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주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안 줄어요. 전 틀린 개념이에요. 어떻게 줄 거냐? 여기 초입부를 잘 보세요. 이 초입부에 이게 툭, 툭, 툭 떨어지는데 놀랍게도 이 기울기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 기울기가 어디서 오느냐? 들어갑시다. 잠깐. 여기입니다. 리버스가 걸려 있을 때 액세스 캐리어의 프로파일은 요겁니다. 이때 여기 기울기 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리버스 전압을 마이너스 0.1을 할지 마이너스 0.5를 할지 그거에 따라서 요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즉 넘어가서 거기 최종적으로 생성된 양의 프로파일이 액세스 캐리어의 프로파일이죠. 그게 이 기울기하고 연관돼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 기울기가 모든 지점에 따라 똑같다라는 게 시사하는 바가 일정한 리버스 바이어스를 지금 걸었다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초록색으로 그린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면 이건 틀린 컨셉입니다. 지금 온에서 5% 갔기 때문에 리버스 전압을 일정하게 딱 때렸기 때문에 x 이퀄 xn이 지점에서는 엑세스 캐리어 농도의 변화량이 기울기는 무조건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는 전부 다 같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잘 스케치를 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총 전하량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빠지는데요. 이 뒤쪽은 서서히 빠지니까 이렇게 좀 만나고요. 이 앞부분 초입부가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입부는 농도가 높아요. 이쪽은 농도가 작아요. 농도가 높을수록 그 동일한 시간 변화에 대해서 훨씬 빠르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생기고 이 또 특이점이 이제 이 극대값이 이렇게 안쪽으로 가면서 이 극대값만 트래킹 해봐도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크 값이 안쪽으로 밀려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입구 쪽은 서서히 이렇게 빠르게 빠지고 안쪽은 천천히 빠져갖고 그림이 최종적으로 이런 언덕 모양처럼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그렸던 그림이죠. 앞 슬라이드에서 전류값 측정하면 IF 흐르고 여기는 마이너스 IR 흐르고 여기 있고 여기 뭐 IR의 10분의 1 되는 지점까지 요 시간을 TR이라고 하고 이 전체를 TRR 뭐 했는데 뭐 최종적인 요 전류값은 너무 작지만 마이너스 I 낫이 될 거예요. 이 TS인 그 순간에 T가 TS일 때 액세스 캐리어의 프로파일은 N형 반도체의 QNR 영역 안에 어떻게 됩니까?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T가 TS일 때 이렇게 생겼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쯤 되면 학생 중에 교수님 이상한데요? 스토리지 딜레이 타임일 때 여기 ON이었다가 오프로 딱 바뀌는 그 순간인데 그때 여전히 델타 PN이 0이 아닌데요? 0이 아니에요. X 전 영역에 대해서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0 아니에요. 근데 한 군데만 딱 0이에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X 이퀄 XN에서는 PN 낫에 딱 도달하는 겁니다. 즉 델타 PN X 이퀄 XN인 지점에서는 0입니다. 그렇게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스토리지 딜레이 타임 TS 값이 이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TS 직전에는 내가 설계한 RR에 의해서만 그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제한되는데 그 TS를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다이오드가 이제 진정한 장애물처럼 저항체 역할을 해서 전류를 천천히 흐르게 합니다. 회로 안에서. 그게 시사하는 바는 다이오드 내부의 공핍층 엣지에서 이 액세스 캐리어 농도가 드디어 0에 도달했다는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QNR 내부에는 여전히 액세스 캐리어 농도는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잔여 전류는 흐릅니다. 그 잔여 전류의 흔적이 요 놈입니다. 커브가 위에 거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진 위로 볼록한 모양이 나오는 이유가 요 빗금친 요놈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 액세스 캐리어의 프로파일하고 이 측정된 데이터하고 어떻게 양쪽이 매칭이 되는지를 상상을 하면서 봐주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나만 이해 안 되는 거라고 하지 말고 옆에 친구도 이해 안 됩니다. 여러 번 생각하고 책 읽고 하다 보면 그 머리에 빵 하고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의 짜릿함 때문에 나는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짜릿함을 경험하는 학생이 있으면 연구자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건 책에 있는 이그젬플인데요. 책에서 이제 몇 가지 이 다음 슬라이드가 TS를 계산하는 건데 요 예제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예제는 네가 설계한 회로에서 IF 값은 RF를 저항을 바꾸거나 아니면 네가 인가하는 DC 전압을 그쵸 온 상태라고 하면 A 학생은 0.3V 걸 수 있고 B 학생은 0.7V 걸고 온이라고 클레임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온이라는 거는 특정한 몇 볼트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RF란 저항도 내가 측정하기 나름이죠. 내가 저항을 몇 옴짜리 들고 오느냐의 게임이니 그럼 네가 VF나 RF를 바꿔서 만약에 IF가 바뀌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검정색 커브 측정한 데이터에 어떻게 변화가 생길까 좀 생각해봐 라는 예제 문제인데요. IF를 올렸으니까 여기가 원래 IF잖아요. 근데 이걸 올리라고 했으니 이 위에서 이렇게 축을 확장합시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포워드를 더 세게 간 거죠. 그 말은 PN 다이오드의 QNR 영역에 액세스 캐리어를 더 많이 충전시켜 놓은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T 이퀄 0에서 5%빡 넘기면 어떻게 될까? 딴 거는 안 건드리니까 이 마이너스 IR은 똑같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내가 제한 뭐 강의실에 30명 있다가 지금 50명 넣은 거예요. 50명 나가세요 하면 더 오래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면 서서히 빠지게 하니까 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이쯤에서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측정 데이터가 저렇게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예제 문제는 이번에는 그럼 알겠어. IF는 그대로 할게. VF랑 RF는 넌 A 학생이나 B 학생이나 같이 셋업하자. 그리고 IR을 키우는 겁니다. 야, 나는 이번에 RR 값을 확 낮춰가지고 한 이 정도에서 시작하게 할 거야. 그래서 커브를 이렇게 낮추어서 측정합니다. 그러면 이 문을 강의실로 따지면 하나 달다가 두 개 단 거예요. 더 빨리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오드에 축적되어 있던 그 액세스 캐리어 전하들이 빨리 빠져나가니까 좀 더 짧은 시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도달하게 되는 커브를 측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너랑 나랑 회로 그러면 바꾸지 말고 똑같은 거 쓰자 하고 찍으면 IF나 마이너스 IR이나 똑같이 나오겠죠. 검은 거나 빨간 거나 똑같이 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건드린 건 타우 P니까요.
N형 반도체의 소수 캐리어인 홀, 그래서 P를 쓴 거고요. 그 홀의 라이프 타임입니다. 라이프 타임의 정의는 엄청나게 많은 전자 속에서 소수 캐리어인 홀이 전자랑 재결합하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면서 이동할 수 있느냐. 그 평균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저걸 줄이겠대요. 그러니까 너 빨리 재결합시키는 거예요. 뭐 살아있으면 바로 재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그 앞쪽 그림으로 가면 이게요, 생각보다 요게 아니라 더 빠르게 이렇게 감소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요 내부에서 요 부분은 일정하고요. 그 RR이랑 VR을 같이 줬기 때문에 얘는 일정한데 이 안에서 빠르게 리컨비네이션 되도록 만드니까요. 원래 있던 그림보다는 이 커브가 이렇게 빨리 내려올 겁니다. 뭐 얘도 이렇게 빨리 내려오고. 그렇게 내려오게 하면 TS도 짧아지겠죠. 온에서 진짜 오프로 딱 넘어가는 순간이 빨리 올 테니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셋업 또는 라이프 타임을 건드리면 이 측정되는 값들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딜레이 타임은 뭐 니 거 몇 초 나왔는데 내게 더 스토리지 딜레이 타임이 짧아 하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측정 환경에서 측정했는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PN 다이오드이더라도 측정 환경에 따라서 TS 값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TS에 대한 정량화된 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얘기는 스토리지 딜레이 타임을 정량적으로 수학적인 식으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담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대로 TS라고 하는 스토리지 딜레이 타임은 뭐 저기 PN 정션으로 만들어진 다이오드, 그 MS 샤키 다이오드 말고 P형, N형을 붙여서 만든 다이오드 종류들 중에서 이 과도 응답 특성을 캐릭터라이즈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용어로 캐릭터라이제이션 일을 한다라고 표현하면 어떤 제품이나 어떤 부품이나 뭐 이런 거에 정기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일을 캐릭터라이제이션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캐릭터가 저 친구는 참 캐릭터가 독특해라는 그런 표현이 그 친구의 성격이랑 성향이랑 뭐 태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캐릭터라는 단어로 함축해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캐릭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지언트 리스판스 자체를 어떻게 캐릭터처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거고 그 캐릭터의 뭐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가장 주요하게 많이 쓰는 이 피겨 오브 메릿은 성능 지표입니다. 이게 FOM이라고 하죠. FOM 줄여서 FOM 앞 글자만 따서 성능 지표입니다. 피겨 오브 메릿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피겨 오브 메릿이 어떻게 돼? 뭐 이런 건데 이 주요한 성능 지표 하나로 TS를 쓸 겁니다. 자, 그럼 그 TS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앞에서 공부한 대로 요 T가 0부터 TS는 어디를 지칭하냐면 여기입니다. 더 앞으로 갈까요? 네, 여기. 여기 0부터 TS 요 타임 구간 아닙니다. 즉 내가 세팅한 전류값에 의해서 서서히 저장된 전하들, 액세스 캐리어들을 서서히 빠져나가도록, 즉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천천히 다 나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 타임 스케일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이 역시 이제 논의가 P 플러스 N, 원사이디드 다이오드라고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 N형 반도체, 이 P에서 N으로 넘어온 홀이 결국은 QP, 양의 전하를 만들 텐데, 그 총 축적된 전하량, 요거는 앞에서 본 요 그림에 t 이퀄 0인 순간이면 요만큼 전체 층계 QP가 될 겁니다. 그죠?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QP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게 시간에 따라 DDT로 미분한 거니까 시간에 따라 변화량을 살피자는 겁니다. 그걸 좌변에 뒀으니 우변에는 그럼 저 QP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 결정짓는 변화량을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단위를 생각해 보면 QP는 쿨롱이고요. 시간 변화량이 초당 쿨롱입니다. 그럼 전류입니다. 온에서 오프 될 때 QNR 영역에 쌓여 있던 여기 P 플러스 N이니까 N에 있는 홀이 쭉 빠져나가는 전류값 그거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럼 QNR 영역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지를 생각하면 딱 두 개죠. 디퓨전 또는 리컨비네이션입니다. 그죠? 쭉 밀려나가는 건 디퓨전이고요. 그 중간에 가다가 홀이 그 N형 반도체 다수 캐리어인 전자랑 리컨비네이션에서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게 디퓨전이고요. 요게 리컨비네이션 전류값입니다. 그럼 디퓨전은 어떻게 쓰지?
전류가 흐르니까 디퓨전 커런트 I인데 실제로 내가 요 타임 0부터 TS 사이에는 그 흘러가는 전류 값은 마이너스 IR로 내가 리미트 걸었잖아요. 제한 걸었잖아요. RR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스몰 i라고 쓴 저 디퓨전 커런트는 마이너스 대문자 IR로 쓰면 됩니다. 그다음 리컨비네이션은 그 일단 QNR 영역에 저장된 총 전하량을 얘가 전류의 컨셉으로 써야 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서 살아가느냐인데 생각해 보면 얘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 그 알고 있는 지표가 라이프 타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프 타임으로 나누어 주면 얘가 리컨비네이션 되면서 그 흘리는 전류값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이 세컨이고 위에가 쿨롱이니까 쿨롱 퍼 세컨 커런트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I 빼기 타우 P분의 QP인데 스몰 i를 마이너스 IR로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앞으로 묶어서 이렇게 식을 완성합니다. 이 식을 완성하고 나면 1학년 때 배웠던 수학 실력을 잠깐 끌어오면 됩니다. dy dx는 뭐 마이너스 y 더하기 뭐 상수 c 뭐 이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는 형태의 그리고 한 번만 미분했으니 퍼스트 오더 상미분 방정식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입니다. 이거 어떻게 푸는지는 기억날 겁니다. 미분해서 자기 자신 나오는 거 이런 형태의 함수일 겁니다. 근데 이걸 풀려면 부정적분 상수를 해결을 해야 되니 경계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을 또 가지고 올 겁니다. 이 나오는 대로 변수 분리를 하면 됩니다. 원래 1개 미방에 제일 먼저 공학수학책에 소개되는 게 변수 분리법이죠. 얘도 실제 풀 때 dy dx는 y라는 아주 단순한 미방이 있으면 y dy 분의 dx 이렇게 변수를 좌변은 y, 우변은 x 이렇게 해서 풀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separation of variables를 해주고 그다음 양변을 접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QP니까 QP 딸린 거는 좌변으로 넘기고 그 위에 거는 우변으로 남기고요. 양변을 적분 기호를 씌운 다음에 적분을 하면 되는데 부전적분 상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뭘 쓸 거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이 범위부터 정합시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범위가 0부터 TS니까 인테그레이션 0 플러스에서 TS까지 하고 뭐 QP에 대한 식 잔뜩 여기 뭐 쓰고 걔는 뭐 이렇게 해서 또 0부터 TS까지 해서 DT 뭐 이거 앞에 뭐 붙겠죠. 이렇게 식을 쓸 겁니다. 이제 부정적분 상수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요 IF 값 요건 T 이꼴 0, 0이나 0 마이너스는 사실은 뭐 연속된 값일 테니까요. 0일 때 나 0 플러스 때나 같으니까요. 0일 때 QP를 타워 P로 나눈 게 이제 포워드에서 충분히 흘려줄 때 온 상태일 때 전류값이겠죠. 그걸 IF다라고 정의해서 요거 경계 조건 하나 쓸 거고요. 또 하나 더 써야 되는 경계 조건은 이제 요 TS일 때입니다. T가 TS일 때는 QP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분의 대상이 되는 이게 Y잖아요. 그래서 T가 X 역할을 할 거고 이 Y 값이 이게 T가 TS일 때 이게 얼마지인데 사실은 이거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 앞에서 돌아가 보면 이 그림 보면 T가 TS일 때 이렇게 쌓여 있어요. 요 면적만큼이 분명히 QP T가 TS인데 이거 명확하게 0 아니에요. 0인 지점은 딱 X 이꼴 XN인 그 지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0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이 남은 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가 또 이슈가 돼서 야, 그 어차피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0이라고 치면 안 되니? 라고 하는 게 여기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0이라고 할 겁니다. 0이 아니라고 하지 않고 0이라고 하는 가정을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계산에 오류는 있을 겁니다만 그냥 패스. 그렇게 해서 일개 미방을 풀면 TS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스토리지 딜레이 타임에 대해서 나옵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풀어보길 바라고 못 풀겠으면 재작년인가 하여튼 강의한 거야 풀어준 녹화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별로 안 어려우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턴 오프, 온에서 오프로 내려가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스텝은 그 반대인 오프에서 온, 그러니까 턴 온 시키는 거죠. 턴 온 시킬 땐 또 어떻게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이제 온, 오프 양쪽으로 스위칭 되는 설명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PN 다이오드 중요한 컨셉 한번 요약하는 건 이건 자료로 보면 될 거고 이렇게 배운 PN 다이오드를 응용처 어떤 응용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 간단히 리뷰하고 끝내면 PN 다이오드가 다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턴온 트랜전트 봅시다. 이거는 뭐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거꾸로. 똑같이 P 플러스 N이라고 하는 다이오드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 쪽에 쌓여 있는 홀이 P형 반도체 쪽에 쌓여 있는 전자보다 월등히 많아서 N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만 열심히 봅시다. 턴온이니까 오프 상태일 때는 그러면 이 출발이 오프잖아요. 오프일 때 델타 PN은 어떨까라는 건데 델타 PN이 어떨까를 아까 한참 앞에서 여기입니다. 챕터 8을 시작하는 이 슬라이드에서 오프잖아요, 오프. 리버스를 건 거죠. 그럴 때는 이 PN의 값이 여기가 왜 이렇게 평형보다 낮느냐? 요만큼은 이렇게 넘어가요. 그게 마이너스 아이낫을 만든 세츄레이션 커런트를 만드는 주 요인이죠. 그래서 그 이거를 어떤 책에서는 없다가 탁 튀어서 요렇게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요 거리를 XM 플러스 L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랭스 안에서 기준으로 디퓨전 랭스의 컨셉이 리컨비네이션 되지 않고 쭉 가는 거리를 평균 확산 거리라고 하잖아요. 그 디퓨전 랭스 기준으로 그 안쪽은 하나도 리컨비네이션 안 되고 LP보다 짧은 거리 안에 있는 소수캐는 전부 다 리컨비네이션 된다는 이런 심플한 가정을 넣으면 어, 이 PN이라고 하는 소수 캐리어 프로파일을 원래라면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야 이런 복잡하니까 그냥 탁 잘라서 이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 컨셉으로 뭐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책에서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델타니까요. 오프면 없겠죠. 없다가 이제 오프에서 온으로 가니까 이제 로레벨 인젝션으로 홀이 막 넘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t가 0보다 크면 이 프로파일이 이렇게 쌓입니다. 이때도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슬롭은 똑같습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는 유지된 채 안쪽으로 쭉 충전이 되는 모양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류값이 저기 오프에서 온이 될 때 전류를 확 흘려주면 이제 이렇게 전류가 어브럽트하게 내가 꽉 일부러 흘려주는 겁니다. 전류는 강제로 흐르지만 사실은 충전되는 데까지 T가 인크리징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이것도 딜레이 타임이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네가 1 마이크로 암페어 흘린다고 회로에서 아무리 밀어줘도요. 나는 1 마이크로 암페어를 흘릴 준비는 안 돼 있어요. 근데 가기는 가요. 그냥 막 지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충전이 돼요. 그러면서 충전이 충분히 돼야 1 마이크로 암페어에 해당하는 DC 전압이 PN 다이오드 양단의 인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형성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똑같은 논리로 풀 겁니다. 그러면 PN 접합에서 N형 쪽에 이 충전된 홀이 이제 서서히 쌓여서 얘 이제 DQP, DT는 플러스 값일 겁니다. 시간에 따라 쭉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려면 내가 흘리는 전류값, 그게 강제로 흘리는 포워드 전류겠죠. 이번에는. 네. 아까는 끄는 거니까 마이너스 IR이었고 이번에는 켜는 거니까 내가 강제로 포워드로 가는 겁니다. IF고 그다음에 뭐 그 과정에서도 리컨비네이션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부호 그대로 유지한 채 리컨비네이션이니까 죽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R 아까 전에 턴 오프 될 때는 요 자리에 그죠? IF 자리에 마이너스 IR이었고 이번에는 플러스 IF다. 요것만 다릅니다. 그 똑같이 풀어요. 똑같이 풀면 값이 이렇게 이제 QP를 계산하고 QP를 시간에 따라 나누어서 전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 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 그림은 요 앞에 있는 이런 그림으로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이 1개 미분 방정식만 잘 셋업만 하면 턴 온이냐 턴 오프냐에 따라서 미방만 잘 풀면 정량화된 식을 얻는 거는 뭐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식을 잘 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더 중요한 건 이 상황, 턴온, 턴오프 될 때 Q&R 영역에 어떻게 전하들이 움직여 가는지 그 정성적인 흐름을 머리에 잘 넣으세요. 그래야 그다음 식을 스스로 막 스케치해 가면서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다더라고 달달달 외우면 방학 지나고 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 PN 다이오드 안에 어떻게 홀과 전자가 움직이는지 잘 이해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는 뭐
넘어가고 뭐 중요한 개념들 한 번 더 요약한 거니까요.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부분은 그 애플리케이션, 응용 제품들 얘기를 좀 해봅시다. 먼저 나오는 게 버렉터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버렉터는 볼티지 컨트롤드 캐패시터입니다. 잠깐만, 다이오드인데 캐패시터가 왜 나와요? 이 느낌이 올 겁니다. 아, 스몰 시그널 해석 공부할 때 정션 캡도 있었고 디퓨전 캡도 있었죠. 그 캡 값을 내가 바꾸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게 포워드나 리버스 전압을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공필층의 두께도 달라지고 디퓨전 캡의 크기도 달라지죠. 그래서 내가 외부에서 인가하는 전압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는 캐패시터를 PN 접합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겠구나입니다. 캐패시턴스 값은 그 이제 실험해 보면 발 두 개 달린 약간 요렇게 생긴 해서 여기 뭐 1 마이크로 패럿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런 거는 그 안이 그냥 메탈 인슐레이터 메탈로 만들어진 그냥 디스크리트한 단독으로 쓰여지는 캐패시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정전 용량은 1 마이크로 패럿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PN 다이오드는 내가 PN 다이오드 DC 전압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캐패시턴스의 값이 바뀌어요. 즉, 캡 값을 전압에 대한 함수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버렉터, 볼티지 컨트롤드 캐패시터, 줄여서 버렉터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는데요? 라디오에 씁니다. 라디오. 라디오에서 외부에 방송사에서 쏘는 신호는 결국 이런 파장에 실어서 보는 정보가 담긴 신호, 그 전기 신호를 전기 신호를 신호라고 해서 전압파, VT, 시간에 따라 전압이 바뀌는데 여기에 정보가 담겨 있는 걸 우리는 시그널이다라고 합니다. 시그널하고 전압, 그건 다른 거예요. AC 신호, 또 신호라는 단어를 자꾸 써요. AC, 앰플리파이, 그러니까 AC 볼티지라고 합시다. AC 전압. 그거는 시간에 따라 바뀌니까 VT죠. 근데 이게 시그널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건 여기 시간에 따라 바뀌는 전압 내에 무슨 정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VT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요 VT가 뭔가 시간에 따라 바뀌니까 사인 2파이 FT로 쓰이고 요 주파수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AM, FM에서 뭐 EBS 104.5MHz 딱 맞추고 그 주파수를 맞춰야만 EBS에서 쏘는 그 음성파를 내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음성파는 어떻게 읽어낼 건데요? 그게 이제 그 FM 방식이 있고 AM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통신 수업하면 안 되는데 이 시간에 따라 전압이 이렇게 변하면요. 여기 앰플리튜드 있죠. 여기 높이. 요것만 위에만 요렇게 잡아가지고 정보를 캐내는 방식입니다. 그게 AM이고요. 이 FM은 신호가 막 이렇게 오면 여기에 이런 신호는 결국 사인 2파이 주파수 T 이거의 합이에요. 근데 이 파이 I고 I가 0부터 무한되면 주파수가 여러 개인 시그널이 섞여서 이런 지글지글한 파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풀이의 급수고 이 파를 분석해내서 정보가 어느 건지 알아내는 게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FM 방식이 AM보다 훨씬 노이즈에 강해요. 이 AM 방식은 이게 노이즈만 조금만 끼면 이게 앰플리튜드가 변경되니까 노이즈가 끼어서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대신에 멀리 보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FM은 깔끔한 음성 시그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게 수신자 입장, 리시버 입장에서 그게 내 청취자겠죠. 리시버 입장에서 저 FM 신호를 디모듈레이션 해야 됩니다. 원래 변조, 복조 한다라는 게 모듈레이션이 변조고 디모듈레이션이 복조하는 거예요. 변복조. 이 신호를 쏠 때 그 있는 그대로 VT를 쏴주면 에너지도 많이 들고 뭐 중간에 끼기도 하고 보안 이슈도 있고 하니까 얘를 변조를 해서 쏴주고 받는 놈이 디모듈레이션해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때 FM 디모듈레이션 하는 회로들이 있는데 그 안에 버렉터가 박혀 있을 겁니다. 그거 지금 우리 배우는 PN 다이오드로 구현 가능합니다. 물론 PN 다이오드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버렉터도 만들 수 있어요. 모스 캐패시터 쓰면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르치겠습니다. 일단은 다이오드가 되고 그래서 그럼 이 다이오드 이 버렉터의 응답 특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PN 접합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하기를 P형, N형 유니폼하게 도핑됐다라고만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도핑은 여기 보면 P형, N형인데요. N형 쪽에 도너의 값을 우린 요렇게 일정한 거 이것만 공부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하게 도핑할 수도 있고 또 하이퍼 오브럽트하게 이렇게 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핑을 우리는 N은 ND 이렇게 했는데 이러지 말고
어떤 상수 곱하기 위치에 따라 m승 해서 m이 0승이니까 이게 일정한 값에서 nd 이렇게 쓴 거고요. 실제로는 m의 1이냐, 뭐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냐, 마이너스 2분의 5승이냐 이렇게 해서 도핑 프로파일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면 버렉터의 응답 특성이 바뀝니다. 그 자세한 얘기들은 대학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가서 또 연구를 해보면 되는데 이 연구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완전히 세틀 다운돼 있고 제품 다 나와 있어서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화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논문을 까서 읽어보고 관련된 서적이 나와 있다는 건 이미 기술이 상당히 성숙했고 제품화 됐다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역량을 높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걸 해야 되겠죠. 근데 뭘 알아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래서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선배 엔지니어들이 만든 제품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신규 제품에 활용할 여지들이 보일 겁니다. 자, 두 번째 응용처입니다. 터널 다이오드. 얘는 또 무슨 피엔 접합 다이오드냐? 이게 노벨 물리학상을 만든 아이디어입니다. 1935년인가 에사키라고 하는 일본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셨는데 그 업적입니다. 업적의 내용인즉슨 피엔 접합이 끝입니다. 그럼 나도 받을 수 있었겠네인데 이분은 이제 선구자적으로 당시 아무도 하지 않았던 개념을 도출해낸 게 바로 음의 저항입니다. 네거티브 리지스턴스죠. 저항 1옴, 2옴, 3옴, 마이너스 1옴은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걸 PN 접합에서 구현해내는 겁니다. 음의 저항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전압이 있고 전류를 측정하는데 이렇게 양의 기울기 가지면 1 나누기 R이니까 양의 저항이죠. 근데 내가 측정한 전류 전압 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내려갔다 올라가면 요 구간만큼은 음의 저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저걸 어떻게 만들지? PN 다이오드에서 그 영감을 얻습니다. 디제너레이티드리 돕드니까 P뿔, N뿔로 접합을 만든 겁니다. 아주 양쪽을 다 진하게 도핑하면 우리 이미 이제 알고 있는 지식대로 포워드 바이어스 걸더라도 굉장히 공필층이 작게 형성됩니다. 양쪽을 다 진하게 도핑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P형 반도체에 있는 밸런스 밴드와 N형 반도체 쪽에 이 컨덕션 밴드 쪽에 이렇게 이제 전자가 채워져. EF가요. 9구단 6단을 생각하면 뭐 한 10에 21승 가면 6 곱하기 21승이면 10 빼고 나면 11이니까 11 곱하기 6하면 66이면 0.66이면 해프 밴드갭의 절반이 0.56이니까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보다 더 아래쪽에 이렇게 있겠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은 틀린 거지만 러프하게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도 좋습니다. 그러면 N형은 10에 21승으로 도핑하면 0.66, EF가 이미 컨덕션 밴드 H보다 더 위쪽에 EF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 말은 컨덕션 밴드 하단부는 이미 전자를 가득 찼으니까 얘는 거의 금속스러워요. 메탈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 폭은 대단히 좁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평형 상태죠. 챕터 5에서 배웠던 더멀리 캘리브럼 상태일 때 P뿔, N뿔의 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서 포워드를 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쯤 전류가 흐르는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전자는 여기에 워낙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파동으로 이해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좀 더 포워드를 가하면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밑으로 내려가니 스몰 포워드를 걸었을 때는 여기 텅텅 비어 있잖아요. 여기 이 홀들 득실득실하잖아요. 그 옆으로 금방 가요. 같은 에너지 레벨에서 금방 이동해요. 특히 여기가 10나노 이하이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요. 이런 건 이제 터널링 현상이라고 앞에서 브레이크 다운 할 때 설명했죠. 근데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가니까 전류는 포워드 방향으로 잘 흘러요. 그게 여기 찍혀서 나오잖아요. 데이터로. 근데 이걸 더 세게 포워드를 더 세게 걸면 요 밴드 다이그램이 위로 더 올라가고 이쪽은 더 내려오니까요. 이 전자 입장에서는 원래라면 이렇게 갔는데 이게 차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로 가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전류값이 어느 정도 흐르다가 뚝 떨어져요. 그런 다음에 포워드를 더 가면 이제 이 커브가 이렇게 장벽이 낮아지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쉽게 넘어갑니다. 그럼 다시 전류는 우리가 배운 다이오드 커브대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음의 저항 구간을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이 그림이 나옵니다. 보이세요? 여기 점선으로 그은 이게 전통적인 PN 다이오드에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전류의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성분이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에사키 다이오드, 터널 다이오드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니까 얘를 이제 피크 전류, 벨리 전류 이렇게 합니다. 피크 벨리에서 P와 V를 따가지고 온 거고요. 이 피크 투 벨리의 저 레이쇼를 키우면 이 음의 저항 기울기가 더 커지죠.
그래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피크와 밸리의 전류값을 제어해서 음의 저항값을 마이너스 1옴 할지 마이너스 2옴 할지 다 설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런 거 진짜 쓰나요? 나중에 4학년 때 아날로그 집적회로 수업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저항값 계산하면 회로 계산상 마이너스 1옴이 나와야 돼요. 뭐 어떻게 구현하지? 그냥 저항에 마이너스 1옴하고 답 쓰면 맞다라고 동그라미는 받겠지만 이런 터널 다이오드를 써야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런 음의 저항은 그 전자회로 실험할 때 빵판에 꼽는 그 저항이 마이너스 1옴짜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스태틱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퍼런셜입니다. 그래서 컨셉 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찍힌다는 거는 여기에 전압의 값을 바꾸면 요 사이 범위만큼 저항 전류의 값이 바뀌죠. 그 과정에서 델타 V와 델타 I는 부호가 반대로 찍혀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밀히는 네거티브 리지스턴스는 틀린 개념입니다. 네거티브 디퍼런셜, 미분. 네. 변화하는 과정에서만 음의 저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디퍼런셜 리지스턴스입니다. 근데 줄여서 네거티브 리지스턴스라고 합니다. 내가 대학원 생활할 때 그 퍼듀에서 박사를 받은 사이프 살라우딘 교수가 네거티브 디퍼런셜 카패시턴스로 논문을 하나 이론을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학원 말년차 때 이제 교수가 되어서 와서 뭐 세미나 강의해 주실 때 들었는데 야, 재미난 성분이네. 내가 학생 때 네거티브 디퍼런셜 리지스턴스 노벨 물리학상 터널 다이도 배웠는데 한 번도 앉아서 네거티브 디퍼런셜 커패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논문을 2008년에 냈고 내가 그분이 교수가 10년인가 11년에 돼서 왔는데 2년 전에 자기 한 연구인데 한 10분 정도 설명하는데 야, 왜 내가 저 생각을 못 했을까? 내가 생각했으면 먼저 도장 찍고 깃발 꽂고 내 건데라는 속상함도 있었지만 그분이 한 얘기가 내 연구의 한계는 아직까지 네거티브 디퍼런셜 커패션스를 실험으로 보인 적은 없다. 이건 이론일 뿐이다. 그래서 그분은 티어리스트거든요. 이제 요즘 실험도 많이 연구하시는데 처음에 임용됐을 때는 이론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걸 내가 한번 실험해보면 재밌겠다 하지만 나도 내 앞길 찾아서 빨리 잡도 구해야 되고 졸업도 해야 돼서 그 어딘가에 노트만 해두고 있다가 이제 대학에 와서 어느 날 그걸 생각이 나서 실험을 연구실에 학생이 했어요. 성공했어요. 1년 반 걸렸어요. 1년 반. 성공해서 그 친구 버클리 사이프 교수가 불러다가 석 달 동안 미국 가서 측정 셋업도 하고 연구도 같이 하고 해서 결국에는 미시간 애나버에서 박사 받고 지금 인텔에서 디바이스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많이 받고 뭐 수억 원 받는 친구인데 그 도전 과정이 험난했었거든요. 근데 되긴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걸 구현해낸 소재 자체가 이제 페로일렉트릭 머티리얼이라고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하지 않고 전기장을 없애도 자발 분급 스스로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는 결정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모스 공정에서 쓰는 헤프륨 다이옥사이드라고 SiO2보다 유전 상수값이 높은 산화물입니다. 그래서 그 녀석 가지고 요즘에 재밌게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우리 교육 실습 받을 반도체공학과 웹에도 그 헤프니um 다이옥사이드 증착하는 장비들 다 지금 완비가 거의 아마 이달 말 내진 다음 달쯤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험도 해보고 그런 것들 만져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아이디어 내보세요. 학생 때도. 그러면서 새로운 재미난 연구들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응용 제품은 광학 쪽입니다. 옵토 일렉트로닉스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광전자공학 영역인데요. 전기전자공학부에 가면 광전자공학 수업도 개설되니까 관심 있으면 뭐 하이닉스가 하는 삼성전자가 하는 메모리 사업하고 상관없는 영역이지만 한국에서는 서울반도체라고 하는 팹리스가 이런 광학 관련된 제품들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1등은 오스람, 아마 형광등 하면 오스람,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전구 파는 데 가보세요. 오스람 제품 되게 많을 겁니다. 뭐 주광색, 뭐 노란색, 파란색만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런 거 안에 까보면 다 지금 배우는 PN 다이오드입니다. 그 형광등도 지금 요즘에 대학 내에도 다 공사를 해서 LED 형광등으로 바뀌었거든요. 옛날 형광등은 뜨거워요. 근데 요즘은 차가워요. 형광등 안 뜨거워요. 그게 LED로 바뀐 거고요. 그 형광등 아마 껐다가 탁 갑자기 밤에 잘 때 끄면 그런 걸 잔불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알알이 박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형광등. 그 알알이 하나하나가 LED 부품이에요. 그 LED 여러 개를 쫙 붙여가지고 만든 게 LED 형광등인데 LED 안을 까보면 PN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그 옵토 일렉트로닉 다이오드의 모습이고 이게 PN이고 그 양단의 전압을 가해서 네, 뭔가 발광 현상입니다. 라이트를 이미트 방출하는 부품으로 만드는데요. 그 원리가 여기
PN 다이오드 보세요. 이제 익숙할 거예요. P형, N형. 네. 저 리버스 바이어스 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공핍층 W 안에서 외부에 요거는 지금 포토 디텍터네요. 빛이 들어오면 리컨비네이션 되면서 뭔가 전류가 흘러서 네, 요 특히 공핍층 안에서는 전자나 홀이 내부에 전기장이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세퍼레이션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라이트가 유발해낸 전류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겁니다.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면 공핍층 안에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라이트가 만들어낸 전류 IL 또는 뭐 I 옵토에서 OP 붙이는 겁니다. 요만큼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다이오드 커브는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빛을 가하면 커브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IOP입니다. 그죠? 그래서 빛을 가하면 IV 커브 자체가 위아래 Y축 방향으로 시프트 업다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IOP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뭐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디퓨전 랭스를 잘 제어해서 공핍층 안으로 전자나 홀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게 동일한 빛을 그러니까 빛에 훨씬 센서티브하게 빛 민감도가 좋게 설계하고 싶으면 LPLN을 늘리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학습하는데 LPLN을 늘린다, 라이프 타임 늘린다, 트랩 줄인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은 이 방금 얘기한 빛 센서로서 포토 다이오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포토 다이오드 역시 포토 디텍터죠. 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PN이 아니라 PIN입니다. 여기 I는 인슐레이터가 아니고 왜 이래? 인슐레이터가 아니고 인트린직입니다. 그러니까 도핑이 되지 않은 실리콘을 P형, N형 사이에 넣는 겁니다. 이런 건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PN 다이오드의 벤 다이그램을 그리시오. 두 번째, PIN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세요. 하면 어떻게 그릴지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또는 내가 대학원 때 받은 문제입니다. P 플러스 P 접합, M 플러스 N 접합, M 플러스 IN 접합. 이런 거 어떻게 그릴지 한번 그려보세요. 대학원 연구실에서는 티켓 툴을 쓰기 때문에 툴을 써가지고 저 그림도 다 그려낼 수는 있지만 그게 정답이겠지만 여러분 상상해서 한번 벤 다이그램 멋지게 한번 그려보는 연습도 해보세요. 근데 PIN에 대한 답을 주면 I는 사실 도핑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양단의 전압을 가하면 벤 다이그램 이렇게 직선으로 기울어지죠. 그겁니다. 그래서 인트린직은 가운데 있는 I 레이어, 인트린직 레이어는 도핑 안 하고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양단의 전압, 여기 마이너스 전압 가고 이게 플러스 전압 가해서 네, 이렇게 기울어진 것만 잘 표현하면 됩니다. PN 다이오드에서 봤던 그 흔적들 위로 볼록, 그다음 여기 아래로 볼록의 흔적은 네, N형과 P형 엣지 쪽에 남아 있고요. 가운데 I 레이어는 직선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그 요 방향으로 그린 거죠. 요걸 X라 놓으면 요렇게 X일 겁니다. 그래서 하뮤 특정 주파수를 가진 빛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네, P형, I형, N형에서 들어옵니다. 여기 위에 요 층이 하나 있는데 요게 엔티 리플렉션 코팅인데요. ARC라고 그 빛을 실컷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 튕겨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사가 안 되도록 하는 특수 물질을 위에 깔고요. 그래서 빛이 잘 흡수되도록 한 다음에 PIN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P의 요 빗금 친 게 이게 메탈입니다. 요 아래쪽도 메탈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배웠던 MS 접합도 보일 겁니다. 이게 오믹 컨택이죠. 양쪽을 진하게 했기 때문에 오믹 컨택이 되어서 샤키 다이오드는 안 보입니다. 또 하나는 요쪽 편도 똑같이 해서 요 둘을 물릴 겁니다. 요건 단면이라서 저렇게 보이는데 위에서 아마 레이아웃을 해서 설계도를 그려보면 여기가 P 플러스 영역이고 요렇게 메탈을 박아 넣겠네요. 이게 메탈 레이어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이 겹쳐진 요 새까맣게 칠한 영역이 요 부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본 거 잘라서 본 단면 이런 거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LED, 아까 말했죠. LED는 포토 디텍터 거꾸로입니다. 포토 디텍터는 빛이 있냐 없냐를 디텍션, 감지하기 위해서 빛이 들어오면 전류가 흘러서 전류가 막 흐르면서 뭔가 알람도 켜고 불도 켜고 소리도 내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건데 LED는 전기 꼽으면 빛 나오는 거잖아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꼽아서 리컨비네이션 되는 현상에서 빛을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LED에 전혀 활용할 수 없습니다. D램 꼽아놨는데 빛나는 거 봤나요? 핸드폰 뒷면에 반도체 칩에서 빛나는 거 없죠? 그게 인디렉 세미컨덕터 소재라 그렇습니다. 전자나 홀이 재결합할 때 에너지를 잃을 때
순수하게 모멘텀 변화 없이 운동량 변화 없이 에너지 변화만 경험해야 빛으로 나옵니다. 운동량의 변화를 동반해서 에너지 변화를 경험하면 즉 컨덕션 밴드에서 밸런스 밴드로 전자가 에너지를 잃을 때 운동량은 유지되고 에너지만 변하는 그런 소재를 디렉 세미컨덕터라고 했잖아요. 주로 3호족, 2륙족 화합물 반도체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LED는 실리콘을 안 만듭니다. 네, 섞여 있습니다. 그나마 실리콘 냄새가 나는 게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런 겁니다. 요즘에 이 실리콘 카바이드는 또 전력 반도체로 해서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자동차 쪽에 쓰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워낙 엔진이 뜨거워서 1000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주변에 있는 엔진 컨트롤 유닛 전부 반도체 칩인데 그놈들이 한여름에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럼 오동작하면 자율주행 기능 탑재하면 골로 갑니다. 이제 기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죽으면. 그래서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는 내구성이 제일 중요하고 안정성. 그러다 보니까 밴드갭이 너무 작으면 이미의 오동작 할 때 이 전자홀이 막 다수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갭을 충분히 키우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밴드갭이 큰 소재, 실리콘보다 큰 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계열들입니다. 또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갈륨 나이트는 차량에는 안 쓰고요. 전력 반도체라고 해서 테라헤르츠 대역대, 주파수도 높고 파워도 뭐 1볼트, 2볼트 약전이라고 표현해. 그런 게 아니라 강전, 킬로볼트, 메가볼트 막 이런 거 할 때 충분히 내구성이 좋은 반도체 소재로 갈륨 나이트라이드 쓰고 있습니다. LED 하면 또 올레드, LG TV 사러 가보면 올레드 TV라고 합니다. 이게 쫄딱 망했죠, LG가. 요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올레드 시장이 선진 기술이죠. 선도적인 기술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레드 안 했습니다. 저거 분명히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마켓이 안 열릴 건데 LG가 원래 디스플레이 잘하는 가전은 LG잖아요. 그래서 LG가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선두 기업이었고 올레드에서 시장을 잠시 가려고. 왜냐하면 중국의 BOE부터 해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워낙 빠르게 추격해 오니까 이거 우리는 고급화된 제품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올레드 TV 시장에 진출했는데 색상도 좋고 훨씬 총천연색 색깔을 잘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픽셀 전박이 하나하나를 다 올레드로 교체했는데 불량을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물질이 인올게닉이 아니라 오게닉이라서 생각보다 반도체 공정 기술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관련된 문헌들 보면 우리는 밸런스 밴드로 배웠는데 그쪽 동네에서는 호모 레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컨덕션 밴드라고 배웠던 거는 루모 레벨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어만 다르고 컨셉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메탈 뭐 이거 뭐 반도체 덩어리들이요. 뭐 여기도 ITO는 투명 전극입니다. 메탈인데 투명해요. 그래서 가시광선이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소재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걸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응용을 많이 했는데 올레드보다는 요즘 퀀텀 닷, QD-LED라고 하죠. 그게 옛날 그 LCD 패널,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계열의 약간 진일보된 개념인데 QD-LED 시장이 훨씬 더 성공을 했고 마켓도 잘 나왔고 가격도 싸요. 그래서 LG는 너무 고사양으로 가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QD-LED 시장을 잘 간파해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돈도 많이 벌고요. 삼성전자 자회사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100% 지배하는 자회사 형태로 지배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돈 잘 벌고 거기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요즘은 핫합니다. 네. 뭐 오늘 p 엔 다이오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